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맡은 추수희 강사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현재 아트렉처에서 미술 평론, 미술 기획 이런 거를 이제 기고하고 있고 일반인들 상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강의 의뢰를 받았었을 때 어떻게 수업을 구성해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식이나 어떤 모더니즘부터 후기 인상주의까지의 전체적인 미술의 계보를 훑는 거는 조금 자칫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품을 통해서 내 삶을 조금 더 주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그 생각에 그 중심으로 수업을 가지고 왔고, 테마는 총 3개로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수업을 들으시고 제가 와인하고 음식하고 영화를 제시를 했어요. 그 3가지 테마에 맞는. 와인은 저렴한 와인으로 준비를 했고요. 음식도 요리보다는 그냥 이렇게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테마에 맞춰서 제가 영화와 와인과 음식을 제공을 했었을 때 그 주제로 한번 영화를 보시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제 39세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사춘기 때는 어쩌면 자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년이 됐을 때도 내 삶을 좀 더 돌이켜보고 돌아보는데, 오히려 30, 40대죠. 그 시대는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자기의 욕망보다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내 자신 스스로보다는 사회적인 주어진 어떤 나의 역할에 조금 더 나를 올가매는 것 같아서,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주 잠시나마 내 삶을 조금 확장시킬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테마는 총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의 주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러니까 다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머리 아플 수도 있는 철학적인 얘기를 조금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좀 들으시고, 두 번째는 2명의 여성 미술가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그 여성 미술가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철학 얘기부터 너무 힘든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러브스토리 형식으로 좀 쉽게 쉬어가는 타임으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 내 욕망, 그리고 나에 대한 분열이나 갈등이 없고 그 상태로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자연스럽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동물까지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나하고조차도 합의가 안 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면 환경이나 동물을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나의 주체,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장했을 때, 여기서는 러브스토리이긴 하지만 그 사랑이 가족과의 사랑일 수도 있고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가볍게 풀면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환경, 또 동물 혹은 타인에 대한 연민을 작가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더니즘 우리가 아는 작가들과 함께 제가 현대미술 작가들 작품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바타이유, 줄리아 크리스테바, 락강, 프로이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떤 개념인지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확고한 개념을 가지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 그리고 작가들은 그 정형화된 구조에서 어떻게 변형해서 예술이 승화가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쉽게 말해서 비정형과 아브젝트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혐오하고 숨기고 싶은 것들이 드러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를 할 때는 서로 너무 좋은 모습만 바라보죠. 그 사람의 좋은 모습, 나의 좋은 모습, 감추고 싶은 건 감출 수 있고,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집에 데리러 왔을 때 나 화장 하나도 안 했어 하면서 우린 메이크업을 살짝 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뭐 트름 소리부터 입냄새부터 보기 싫은 것까지 다 보고 얽히고 설키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거는 그렇게 비단 연애 때의 아름다운 모습만이 아니라, 진짜 관계라는 거는 서로 불편하고 보기 싫은 것까지 다 봤을 때 진정한 관계가 저는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사위 얻었을 때도 골프를 한번 쳐본다거나 도박을 한번 해보거나 술을 막 먹여서 이 사람의 이면을 보는 건데, 이 철학가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했었을 때 정형화되어 있고 사회 구조나 질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제도권에서 열심히 그림을 잘 그려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퍼져 있는, 우리가 터부시하고 좀 꺼려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 삶의 일부임을 드러내주는 것, 그런 작업들을 하는 작가들을 좀 훌륭한 작가라고 보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오줌똥, 생리혈, 분명히 우리 몸과 하나였는데 이게 배출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좀 혐오감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본디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개념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규칙과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의 미술, 고대 그리스에도 보면 신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완벽한 이상미가 있고, 그리고 신의 말씀을 잘 표현했고, 아름다운,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잘 구현하는지 하나의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형은. 마찬가지로 신의 시대가 끝나고 궁정화가 있었을 때도 심지어는 어떤 화가는 그 중매 결혼하는 사람, 그 귀족이겠죠? 중매 결혼하는 여자의 그 사진을, 얼굴을 실물보다 너무 예쁘게 그려서 그 결혼이 깨진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보여지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들이 기존의 미술에 이었다면, 최초로 이 만해는 비정형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비정형을 이야기하냐 보면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만해의 그림이 있어요. 이 툴트리 음악회는 여전히 그 기존에 있는 미술사의 형식이 있어요. 원근법이 있고요. 원근법이라는 거는 캔버스는 평면인데 우리가 그 안에 원근법을 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원근법을 넣으면서 마치 실제와 같은 환영을 만들어내는, 착각을 만들어낸 그림을 계속 그려왔었어요. 서양 미술사에서는. 그런데 마네가 이제 오페라 극장에 가면 무도의 작품을 계기로 이렇게 수평과 수직을 캔버스에 얘기해요. 온실에서 막시밀리앙의 처형도 보면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 작품의 평면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지루하지만 미술사 이야기를 하자면, 모더니즘이라는 시기에는 카메라가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화가들이 잘 그려낼 필요가 없고 평면이라는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자. 그린버그라는 철학가가 그렇게 말도 했지만, 이 캔버스는 평면 아니야? 근데 평면에 왜 환영적인 요소를 넣어? 평면 그 자체를 보아. 근데 아직은 그림이 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평면성을 잘 보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몬드리안 그림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확장의 공간을 열어준 최초의 미술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네를 굉장히 위대하다고 보는데, 정형화되어 있는 서구 기존의 질서, 원근법이 있고 그 원근법에서 마치 공간이 있을 듯한 환영을 만들어주는 그 정형에서 깬 비정형으로서의 그림, 그러니까 수직과 수평을 이렇게 표현을 한 마네의 그림이에요. 또 하나는 올랭피아인데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작품을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파장과 스캔들이 일어났었던 그림인데 왜 안 되냐면, 이 당시에 이 여자는 주로 창녀나 쉽게 말하면 이제 매춘부의 여성들을 고용해서 남성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에서 보여지는 많은 여성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좀 앞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시선도 내리깔아요. 근데 이 만해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보면, 잠시만요, 이게 이렇게 돼서 보면 이 창녀의 시선이 어때요?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롱전에서 마네의 전시가, 작품이 공개됐었을 때 주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산업혁명 이후니까 신흥 부르주아주,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돈이 많은 남성들 주로. 근데 감히 창녀 따위가 캔버스 속에서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론가는 지팡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대요.
마네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들을 화나게 하려고 그렸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그림을 봤을 때 보통은 화면 안에서 빛이 와요.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도 공간을 구성을 하는데 이거는 마치 관람자에서 빛을 딱 쏘는 것처럼 앞에서 빛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응시하고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평면으로 가고 똑바로 쳐다보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서양 미술사가 이야기했었던 여성은 시각적으로 에로틱한 대상화가 되어야 하고 감히 내 눈을 똑바로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비천하고 하찮은 것. 그러니까 이런 창녀, 여자, 노예, 노인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 남성이 아닌 흑인 여성, 동양인 여성, 남성 이런 사람들을 그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그 비정형화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아브젝트화 사람들이 가리고 버리고 소수의 어떤 기득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젝트인데 이 아브젝트로 버려진 창녀인 여자가 캔버스에서 내 눈을 똑바로 보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불편함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어요. 이건 또한 폴리베르제르의 술집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것도 거울이에요. 여자가 있고 근데 분명히 화가는 정면에서 그렸을 텐데 거울에 비춰진 여자는 측면으로 비춰지고 분명히 남자는 이 여자가 그림 속에서 봤을 땐 여자가 보는 시선은 남자인데 남자는 여자보다 키가 크잖아요. 근데 시선이 밑으로 내려 있어요. 원칙적인 거. 내가 이렇게 그렸으니까 뒷면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존재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이건 사실은 왜곡되어 있고 환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성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틀어지고 왜곡되기도 하고 변형되기도 한다는 마네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네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메시지냐? 저는 마네에서 이제 원래 이렇게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만났으면 이제 한 번씩 물어봤을 텐데 제가 느끼는 마네의 그림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어떠한 걸로 사람을 판단할 경우에 그러니까 미술사에서 이야기하자면 원근법이 있고 환영이 있고 그림이라기보다도 실제처럼 그려내는 그리고 여성들은 항상 대상화가 되고 수동적이고 얌전한 여성으로서 그려내는 그 정형화가 지금 우리 시대로 온다면 저는 이제 여자니까 어떤 남자를 볼 때 정형화된 시선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직업, 학벌, 연봉 그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네의 작품으로서 본다면 비정형 그러니까 사회가 규정해 놓은 어떤 규칙과 규범에 있어서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마네가 평면을 얘기하면서 수직과 수평으로 평면을 얘기하면서 캔버스 그 자체를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나만의 비정형화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삶을 어떻게 유희하지? 오락과 놀이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지? 언어는 주로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이 사람의 태도를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정해놓은 규정되어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보다도 내 스스로 만들어낸 나만의 규칙으로 그 사람의 본질을 본다면 인간 그 자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서열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네의 그림에서는 저는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하면서 예술가들이 점점 어떤 똑같이 묘사하고 재현하는 걸 떠나서 자기의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발로가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다들 프로이트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뭐 어떤 방송에서도 유명한 육아 전문가 선생님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의식도 있지만 분명히 무의식이 있고 어쩌면 그 무의식,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수많은 무의식이 나를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도 정신분석학으로 바라본 예술가들인데 예술가들을 보면 우리는 고흐, 세잔, 뭐 드가 너무 유명해 멋있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되게 존경하긴 하지만 사실은 작품으로 보자면은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기에 그런 작품들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말 안 듣는 아들 특집으로 해서 세잔느, 고흐, 드가, 마네 사실은 다들 말을 안 들었던 아버지하고 달리도 그랬고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그 시절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들이
예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화하는 부모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의 분열과 그 분쟁이 되게 많았고 그것들은 작품에서 하나씩 좀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특집으로 말 안 되는 아들 특집으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락강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금은 지루하지만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갖고 가야 우리가 이제 다음에 있을 세잔의 작업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탯줄로 연결되어 있고 태어났고 저도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엄마와의 분리불안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엄마랑 떨어지는 거를 불안해하다가 지금은 제 아이가 이제 5세에서 6세로 넘어가는데 이제는 유치원을 다니면서 친구들 자기들끼리 그룹이 형성이 되고 이제는 엄마보다는 조금 더 친구들과의 또 다른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을 락강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버지의 언어로 진입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와 나를 동일시를 해요. 엄마가 곧 나고 엄마가 내 삶의 전부인데 그런 엄마인데 나보다 더 강한 거대한 큰 남근을 가진 아버지가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엄마처럼 남근이 거세될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에 아버지를 수긍하게 되고 아버지를 따르게 된대요. 근데 그 아버지는 생물학적인 아버지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법과 질서예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이 수업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아버지의 질서에 잘 순응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법과 질서가 있고 하면 될 것, 안 될 것,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거는 자꾸만 뱃속 엄마의 그것으로 가려고 해요. 여기에서 나눠지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을 강좌를 하면 선생님 그 미술관을 갔었을 때 어떤 작품이 위대하고 이 작품이 도대체 왜 유명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테크닉도 없고 엉성한 작업이고 혹은 점 하나 찍고 이게 뭐 수천억 원이 되고 어떤 작가는 벽에다가 바나나 걸었는데 이게 뭐 몇 억을 호가하고 도대체가 현대미술이 뭐고 도대체 잘 그린 그림, 그러니까 인사동에 있는 그런 어떤 취미 미술이랑 좋은 그림의 차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답은 아니지만 그 답에 하나의 예시로 줄 수 있는 게 이 우울증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리아 크리스테바라는 말한 이 여성 철학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위대한 예술가. 그래서 우리가 작품을 봤을 때 예쁘다, 잘 그렸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전율케 하거나 숭고가 와요. 굉장히 큰 숭고미가 느껴지는데 어떨 때 느껴지냐면 일반적이지 않을 때죠. 우리도 어떤 사람 봤을 때 멋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경이롭고 존경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삶에서 있으셨었을 거예요. 그게 방송이 됐던 실제 내 사람이 됐건. 근데 그 숭고함이라는 거는 비범한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우울증으로 넘어가는데 궁극의 우울증 환자들은 거의 자살을 한대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아버지의 언어에 거부를 해요. 그런데 자살로 끝나는 우울증이 아니라 자기만의 언어를 다시 생성하고 만들어내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많은 수많은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예술가들의 작업의 특징이고 정형화되어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너무나 고정관념이 딱 박혀서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당연해? 라고 작품으로 질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깨닫거나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그걸 제시하는 작가들이에요. 우리가 마네나 세잔느는 명화처럼 너무 유명해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네의 그 평면성도 엄청나게 획기적이었던 거고 올랭피아가 감히 비천한 여자가 이렇게 돈 많은 부르주아지의 평론가나 어떤 돈 많은 남성을 똑바로 쳐다본다는 그 시선의 첫 시도,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언어이고 숭고이고 이래서 유명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면 여성적인 것, 그리고 실제로도 작가들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특히나 세잔느가 좀 유명해요. 그래서 세잔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는 하나의 사과로 파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로 세잔느는 여러 가지 미술사적 측면으로 보고 미술의 언어로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정신분석학,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인 것, 삶의 태도로서만 잠깐만 그 부분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세잔은
우울증 환자이기도 했고요. 오르탕스 피케, 세잔의 유일한 여자였고 그녀만을 사랑했고 심지어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녀를 많이 그려냈어요. 근데 보면 일반 사람들이 그렸던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림을 보면 되게 우울하고 음침하고 심지어는 얼굴은 너무 핏기가 없을 만큼 이렇게 하얗고 왜 그럴까? 우리가 어떤 우울증을 앓았던 화가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상실이나 고뇌, 애도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별 해본 적 있으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 이별이 힘든 이유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과 들었던 음악이 나오거나 내가 집에서 우연히 양치를 하는데 그 사람의 어떤 물건이 발견되거나 내 삶 속속속속 그 사람의 어떤 흔적들이 반복적으로 보여졌을 때 제가 내가 이별했구나는 그 아픔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성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 우울이 오고 애잔이 오고 그리고 굉장히 상실에 대한 고통이 오는데 어느 순간 극복될 때가 있어요. 그 노래를 들어도 이제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극복이 된 거죠. 어쩌면은 그 세잔의 이 여자를 계속 그린 것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운 어떤 상실에 대한 모습일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정신분석학적 측면이니까 답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그려냈고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낸 거랑 세잔의 그림을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러고 보면 사람들의 초상화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세잔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로써 나는 자기 보존의 법칙을 지키고 싶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너무 사람들에 대한 외향적인 것,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뭐 차, 직업, 너무나 화려한 외향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현혹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심한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 사람에 따라 내가 흔들리기 싫다는 거죠. 단단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저 역시도 옆에 친구가 기분이 나쁘거나 누가 조금 불편하게 했을 때 제 감정이 많이 혼란스러운데 세잔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풍경을 덤덤하게 우울증 환자들이 약간 그런 면이 있죠. 감정 개입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어쩌면 무덤덤한 태도로 관조적인 태도로 바라보는데 이를 통해서 삶의 사람의 현상의 본질을 보고 싶다고 얘기해요. 내가 감정이입이 너무 과도하게 되다 보면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이 압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성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세잔은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봐요. 이거는 르네상스의 뒤러의 멜랑콜리아 그 포즈를 착안한 건데 우울증의 포즈예요. 전형적인. 약간은 비활동적이고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건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약간은 뭐랄까 좀 느리게 흘러가잖아요. 시간이. 근데 이런 포즈들을 보면 이게 멜랑콜리아 포즈인데 이거는 우울하다라는 그 포즈로 끝난다기보다도 이때 당시에 산업화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마차에서 기차로 바뀌고 사진이 발명이 되고 근대화가 이루어진 거죠. 이러면서 인간들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고 데카르트란 철학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고 이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정한 도덕, 법, 규칙, 과학 이 모든 것들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 좀 퍼져 있었어요. 근데 세잔느는 그 인간 주체로서 그래서 이 세계와 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인간 이성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드화인데 세잔의 누드는 사실 사람을 보고 그린 건 아니에요. 상상화이기도 하고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근데 보면 전혀 관능적이지 않고 전혀 아름답게 그려내지 않았어요. 그 기존의 앵그르가 됐건 이런 그림들을 보면 여성의 어떤 그림은 좀 만지고 싶고 부드럽고 육체적인 것으로 만드는데 세잔은 그것을 탈피했어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자면 현재도 진행형이긴 한데 로라 멀비라는 여성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자는 남근이 없고 아이는
이 남근이 거세될까봐, 특히 아들은 무서워서 아버지의 세계, 법과 질서를 지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성 자체가 남성들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조금만 더 깊하게 들어가면 페미니즘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애초에 남근이 없는 여성은 인간이 아니야? 정신분석학자 당신들이 말한 거에는 남자만 있을 뿐이지 인간을 얘기한다면서 남자만 있지 여자는 없어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더 깊은 얘기니까 넘기고, 어쨌든 남근에 있어서 내 남근이 어떻게 거세될까봐 두려우니까 듣잖아요. 이들이 취한 태도가 마초처럼, 그러니까 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가장 잘 보여진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우리 현재도 그렇죠. 그 카메라에 보여지는 여배우들은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고 날씬하고 이런 것들을 매혹시키잖아요. 혹은 신체를 굉장히 크게 클로즈업 시키는 거예요. 여성의 신체를. 그래서 파편화시켜서 사물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잔느는 비록 그런 개념으로, 페미니즘 개념으로 그려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여성 신체에 대한 어떤 인간의 욕구를 자극하고 어떤 그 대상화되어 있는 신체를 그려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그림은 강간이라는 그림인데, 여성의 신체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거나 만지고 싶거나 연약하거나 육감적이진 않잖아요. 이렇게 그려내요. 이렇게 좀 둔탁하고 굉장히 좀 거대하고 남성과 같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프로이트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우리 남자는 남성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성 안에는 여성성도 있어요. 여성 안에는 남성성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더 여성화가 된다, 호르몬이 나온다, 이런 말도 하지만,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성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너무나 많은 다양한 젠더들이 존재하는 거죠. 남성이고 여성이고, 남성도 아니면서 여성도 아니면서. 그런데 이런 매체가 됐건 사회가 됐건, 여성은 여성에게 여성적인 것을 너무 강조하고, 남성은 남성에게 너무 남성적인 걸 강조해요. 우리가 어머니를 찾는 것,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자연에 산다가 1위래요, 요즘에 남자들한테는. 이 어머니라는 거는 생물학적인 어머니도 있지만 탄생,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자연, 대지도 의미하기를 해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으로 많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남성으로서의 멋있는 모습, 단단한 모습만을 요구하는 사회에 사는 중년 남자들이 그렇게 자연으로 간다 해서 자연을 찾은 걸 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자나 작품에서 발견한 삶의 메시지는, 이것은 모두에게 여성성과 남성성이 공존하고 있고, 나의 여성성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태초의 근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한 누군가를 심하게 과하게 감정이입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밀착하기보다도 약간은 무덤덤하게 관조적으로 내 보존이 1번, 내가 있고 나를 보존한 상태에서의 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들은 말인데, 행복한 결혼을 하려면 내가 외로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도 충분히 행복할 때, 안 그러면 상대방이 너무 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상대에게 나의 많은 것을 투여하기보다도 먹지 못하는 그림을 그리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을 그리고, 존재하지 않은 풍경을 그렸던 무관심하고 약간은 관조적인 세잔처럼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조금 더 나를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요. 이제 현대미술 작가 중에 박이소 작가님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분 역시도 이제 한국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마음이 참 따뜻한 작가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줄 구본주 작가님도 그렇고, 저는 이런 작가님들 보면 다양한 작가들은 있지만 특히 제가 존경하는 작가들은 자기의 삶과 예술이 일치하는, 그러니까 태도와 형식이 모두 다 일치하는 작가인데, 이 박이소 작가님은 좀 그러세요. 그래서 미국으로 넘어가셔서 이주민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저는 감히 상상은 안 되지만 지금 역시 지금이야 뭐 한류가 붐이고 K가 뭐 K-팝 이런 것들이 붐이어서 그나마 괜찮지만, 이분이 가셨을 때 8, 90년도에 미국에서의 아시아인은 그야말로 아까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얘기했던 아브젝트, 그러니까 소외되고 버려지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걸 작품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거 보면 되게 이분이 신조가 대충 그리자고
작품들도 미술사에서 이야기하는 미술의 재료가 아니에요. 흙이나 뭐 청동이 됐건 목조가 됐건 그런 정형화되어 있는 미술의 재료가 아니라 나무, 버려진 것, 굉장히 일상적이고 하찮은 것, 그리고 최대한 엉성하게 작품을 표현할 것. 이것은 서구 사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렇잖아요. 서구 백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미국 주류라고 말하는 그것에 삽입되기 위해서 테크닉이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엉성하고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그려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 서구 사회가 오리엔탈리즘, 그러니까 동양을 바라보는 환상적인 것이 있죠. 그것에서 반항하기 위해서 서화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냥 잡초도 잘한다 이렇게 작품을 하셨어요. 그래서 박예소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를 작가분 노트인데, 내가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체성을 지향하는 혹은 표방하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어떤 서구에 적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조금 더 신랄하게 표현을 하자면 뉴욕 주류 내에 근거를 마련해야만 했었던, 그러니까 그 주류 안에 내가 있어야만 했었던 아시아인으로서의 이국적 취향이 호소하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정체성의 정치와 맞물리게 된다라고 작업 노트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노래가 작가님의 작품을 그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고, 이 정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작업의 윤리는 정직성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노래방에 있는 이제 음원으로 노래를 되게 덤덤하게 부르셨죠. 그러니까 세잔느가 이야기했었던 화려한 수식, 아름답고 멋있게 표현하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덤덤하게 표현했듯 박예소 작가님도 그냥 노래를 굉장히 덤덤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가사에서 보면 깊은 생각에 잠길 때 모른 채 해줘. 어쩌면 세잔느의 그 멜랑콜리한 포즈, 생각에 잠긴 그 깊은 생각이라는 거는 사회의 어떤 내가 막중한 책임감으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간다기보다도 약간의 우울일 수도 있고 고뇌일 수도 있고 나만의 사유에 빠지는 나의 세계, 이 사회가 아닌 나만의 비정형화되어 있는 이 세계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잠시만 모른 채 해줘라고 말을 하는 게 세잔느의 작업이랑도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작가님이 이야기했었던 그 정직성이란 게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의 정직성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찾기는 어렵지 않아. 그냥 사랑하며 살면 돼. 진실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야. 너무나 찾기 힘든 바로 그것. 정말 외로운 그 마음 더러운 세상에서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픈 그 말 그 누군가는 나에게 이해한다고 내 진심을 보여줄 때만 그럴듯한 말하는 그럴듯한 얼굴 그 누구를 믿어야 하나. 정직성 정말 외로운 그 말 혼탁한 이 세상에서 honesty 너무 듣기 힘든 말 너에게 듣고픈 그 말.
그러니까 현대미술이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언어와 구조가 조금 낯설어서 그렇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다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박이소 작가님은 본인 자체가 미국에 사시면서 소외된 자로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서구 문화의 헤게모니라고 하죠. 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는 구조들,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그것은 차별을 너무나 정당화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예술로서의 어떤 탈피, 예술로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이거는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책상이라는 건데 굉장히 엉성하죠. 이게 작가님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 니체라는 철학가가 위버맨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사실은 어떤 게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살면서.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다 그러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잘 보고 네가 원하는 대학, 뭐 스카이를 가거나 그리고 졸업해서 대기업을 다니면 행복할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그 행복이라는 것에 우리는 끝없이 쫓으면서 내가 조금만 더 성실히 일하면 내 통장에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만 있으면 1억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난 행복할 거야. 내가 아파트가 내게 된다면, 전세살이가 아니라 내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인서울에 한강뷰면 난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근데 그 위버맨시라고 얘기했던 니체는 삶은 돌고 도는 거다. 절대 행복이란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당신의 지금의 오늘이 불행하다면 앞으로도 불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행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은 권력과 어떤 돈에 대해서 만족할 줄을 몰라요. 현실을 보자. 그래서 이 작가님도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책상, 당신 앞에 분명히 행복한 유토피아는 있는데 실제 하는데 다만 그 장소를 당신은 못 찾고 있을 뿐이다. 행복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내 눈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뭐 인간이 꿈을 안고 그래서 미래지향 더 나아질 거야. 내가 이것만 조금만 버티면 난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해서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의 나의 행복과 지금의 나의 니즈를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파악해서 나를 좀 챙기면서 아끼면서 사는 게 행복한 것인지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가님의 말씀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고 그 행복을 찾는 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에 딸린 것 같아요. 그렇죠? 노을을 보면서 행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셨고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행복의 그 기반에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정직성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미술사적인 이야기지만 포스트 정체성이라 그래서 어떤 인종이나 성별에 초점을 두지 않는 건데 최근에 와서는 많이 이게 다양화가 되었죠. 그래서 나의 언어로 새롭게 무언가를 구성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번 테마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몽그라스 안투시라이고 고사리 애호박 꽈리고추 파스타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투가 태양이래요.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우울증을 가지고 검은 태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이 있긴 하지만 검은 태양. 우리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보았을 때 더 좋아질 거야, 더 나아질 거야, 밝은 희망 이런 것도 있지만 세잔느가 얘기했던 우울, 박이소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지금의 현재, 마네가 얘기했던 어떤 그 위계 질서에서 벗어나서 나를 보는 것, 우울하다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것보다는 나의 어떤 무의식, 나의 니즈, 나의 욕망, 내가 내 불편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검은 태양, 내 삶에서의 검은 태양을 상징하는 제가 가지고 온 와인은 저 역시도 비싼 와인을 못 먹기 때문에 거의 다 3만 원 미만의 와인이고 요즘에는 뭐 많이 흔하긴 하지만 이제 파스타는 서양의 요리고 이 자체가 너무 진부하긴 하지만 그래도 고사리나 애호박이나 꽈리고추는 한국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만든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올리브유에 이거를 다 볶기만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한 잔 하시면서 내 삶에서의 내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는 건 무엇일까? 그리고 내 삶에서의 나의 검은 태양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제가 추천해드릴 영화는 멜랑콜리아 영화입니다.
네, 이거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그래서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너무 머리 아팠잖아요. 뭐 비정형, 뭐 아브젝트, 위버맨시. 두 번째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러브스토리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명의 여자 작가인데 차학경 작가는 제가 그냥 제외를 했어요. 이게 러브스토리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까미오 클로델과 프리다 칼로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태도가 조금 달라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까미오 클로델은 조금 더 나르시시즘적인 사랑이었다면 프리다 칼로는 조금 더 히스테릭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하다는 것은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잔느가 봤었던 어떤 약간의 우울증적인 사랑은 까미오 클로델이 좀 가깝고 프리다 칼로는 자기가 사랑했던 디에고 리베라에게 너무 많이 자신의 감정을 삽입을 했었던. 근데 저는 이 두 여자 화가를 보고서 느꼈던 게 이들은 로댕을 사랑했고 디에고 리베라를 사랑했던 그 남자에 대한 사랑이라기보다 자신들의 작업에 대한, 특히나 까미오 클로델은 더 그렇죠. 작업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 근데 사회가 여성은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근데 사실은 아직도 좀 남아있기는 해요. 여성 작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엔 더 했었었죠. 온전히 자기가 작업으로 작가로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 예술에 대한 과도한 사랑,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밀란 쿤데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달리 말하면 한 여자가 언어를 통해 우리의 시적 기억을 아로새겨지는 순간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의 러브스토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20살가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리다 칼로의 엄마가 이거는 비둘기와 코끼리의 결혼식이다 하면서 굉장히 싫어하셨대요. 당연하겠죠. 내 딸이 가정도 있고 여성 편력이 굉장히 심했고 에너지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약간 저는 디에고 리베라 보면서 피카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작했고 굉장히 강렬했고 에너지도 많았고 여자도 굉장히 좋아했던 이제 그런 프리다 칼로인데 우리가 나이 많은 남자한테 언제 사랑에 빠지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분야를 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열망과 그런 애정과 혹은 뭐 희망과 약간의 그런 환상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미 그것에 이룩하고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남자. 근데 이 남자의 작품을 봤을 때 너무 존경심이 있으면 사랑에 빠지죠. 이 비운의 두 명의 여성 작가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로댕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당시에도 로댕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고 거장이었죠. 디에고 리베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미술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녀들은 나이가 많지만 그리고 로댕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기를 보필해준 여자가 있었었죠. 정신없이 이제 빠져드는 거죠. 내가 너무나 갈망했던 그것의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프리다 칼로가 어디 가는 길에 버스 사고가 나요. 그래서 버스 봉이 그녀의 몸을 관통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있게 된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비가 온 거예요, 온몸이. 그런데 이제 그 프리다 칼로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동생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꼭 나와 같은 프리다 칼로 리즈를 정말 잘 파악을 해주는. 근데 동생이 언니가 무료한 시간을 보낼까봐 스케치북하고 이렇게 크레파스 같은 걸 갖다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본격적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프리다 칼로는 아버지가 프리다 칼로를 정말 너무 예뻐해서 무릎에서 내려놓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랑한 내 딸이 정말 못 걸을 줄 알았는데 회복을 하고 걷고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런 딸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데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마다하겠어요.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을 기회가 흔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딸을 위해 아빠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기를 찾아주고 거기서 디에고 리베라를 만나요. 근데 프리다 칼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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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다 칼로가
이제 술집에서 다 같이 술을 먹는데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디에고 리베라가 너무 화가 나서 권총을 들고 스피커를 총으로 쐈대요. 근데 거기에 반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다움에 반했다기보다도 프리다 칼로는 아버지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가 약간 간질 환자셔서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아빠를 돌봐주고 엄마처럼 이렇게 보살펴줬는데 그 권총을 쏘고서 막 난리치는 디에고 리베라에게서 아버지의 그 발작과 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으면서도 그림도 잘 그리고 또 유명했고 이러니까 그녀는 완전히 이제 디에고 리베라에게 온 마음을 줘요. 이게 잠깐 가지고 온 디에고 리베라, 주로 벽화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디에고 리베라의 그림이에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엄청났다는 건 느껴지시죠. 근데 이제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슬픈 사건이 터지죠.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는 여자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동생과 나의 영혼을 앗아간 그 남자가 이제 둘이 성교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을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절망감에 빠지죠. 다른 여자와 한다고 해도 우리도 보통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인데 사랑하는 내가 가장 아끼는 그 여동생과 했다는 거에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둘은 이혼을 하고 프리다 칼로는 동성애의 길을 가요. 근데 이게 나르시시즘의 사랑이라고 저도 참 대단한 여자라고 느끼는데 프리다 칼로가 만나는 여자들은 다 디에고 리베라가 사귀었던 혹은 잠자리를 했던 그 여성들을 쫓아가요. 결국은 디에고 리베라를 못 잊는 거죠. 근데 디에고 리베라는 오히려 프리다 칼로의 동성애를 지지했대요. 너무 자기에게 개입하고 너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그게 버거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그림인데 프리다 칼로가 얘기해요. 디에고 리베라, 당신은 정말 위대해. 그러니까 예수가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당신은 멕시코 사회를 구원을 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혁명가이기도 하고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의 운동가이기도 했어요. 굉장히 똑똑했대요. 당신은 정말 위대하고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는 성모에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성모 마리아야. 당신은 예수처럼 멕시코란 사회를 인류를 구원했지만 결국은 당신은 나를 벗어나지 않고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마지막은 그토록 사랑했던 디에고 리베라가 이제 그 프리다 칼로의 개인전을 열어주고 이제 다 죽어가면서 병상에서 침대를 그대로 그 갤러리로 옮겨요.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애잔하게 자기의 처절했던 삶을 그렸던 그림과 사랑했던 디에고 리베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영화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노의 사랑이에요. 까미유 클로델인데 헤르만 헤세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경우 그것은 단지 그의 모습을 빌려서 자신 속에 있는 무언가를 미워하는 것이다. 자신 속에 없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흥분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로댕은 많이 알잖아요. 까미유 클로델도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던 귀한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성이 미술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수소문하셔가지고 여성 미술학교에 이제 가게 돼요. 처음에 까미유 클로델은 로댕을 처음 봤을 때 되게 마음에 안 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미술대학에 우리도 유명한 화가들 초빙해서 크리틱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로댕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굳이 화가로서 되지도 않고 내가 왜 여자 학교에 와서 별로 그냥 조각가로서의 뭐 가능성도 없는 그녀들에게 왜 내가 크리틱을 해야 돼서 되게 대충 해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로댕이 온다는 거에 굉장히 환호했지만 자기 작품을 크리틱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로댕이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고 까미유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불편해해요. 그러다가 이제 까미유가 정말 조각을 잘했대요. 정말로. 그래서 어떤 시멘트였나 뭐가 필요해서 로댕의 작업실로 갔고 로댕이 그녀의 작업실에 방문을 했는데 아마 발 조각이었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 어떠한 남자 작가들도 그녀처럼 조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영혼의 불꽃이 딱 만난 거죠. 로댕도 그녀의 재능에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뻐서 반하고 뭐해서 반한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둘은 영혼의 단짝이 되고 이 작업실 장면인데
공동 작업도 같이 했고, 심지어 이제 로댕이 여자를 고용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잠깐 또 페미니즘 얘기 자꾸 하는데 말씀을 드리면 린다 로클린이라는 여성학자가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었는가? 남자들이 위대해서인가? 아니야. 교육의 기회가 없었어. 특히 미술사에서는 인체를, 그러니까 페인팅, 그러니까 그 누드에서도 누드 크로키를 하고요. 조각도 인간의 벗은 몸을 조각을 하는데 여성들에겐 그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미술가로서의 나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없었겠죠. 그런데 로댕은 까미유에게 이 모든 걸 허락했어요. 심지어 어떤 여성 모델은 나 이 여자 앞에서 옷 벗기 싫다. 난 당신 앞에서만 벗고 싶지. 이 여자 앞에서 난 너무 수치스럽다 했는데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까미유를 옆에 두고 같이 조각도 하고 정말 영혼의 단짝으로 둘은 정말 격렬한 사랑에 빠지는데 까미유 클로델의 엄마는 굉장히 이제 반대를 하고 그리고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딸에게 무안을 주고 무시를 해요. 이게 어떤 게 로댕이고 어떤 게 까미유 작업인지 모르시겠죠. 그만큼 둘은 너무나 닮아 있었고 함께 조각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어 나갔는데 로댕에게는 로즈베레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물론 까미유처럼 지적이지도 않았고 조각적인 친구도 아니었고 동반자도 아니었지만 아마 미싱사였었을 거예요. 로댕이 힘든 순간부터 아기도 있었었고 둘 사이에는 힘들었을 때 항상 로댕을 도와줬는데 두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근데 로댕의 선택은 로즈베레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까미유가 굉장히 슬퍼했는데 로댕은 그래도 안타까운 거죠. 저 그녀의 재능도 아깝고 그리고 까미유가 타협을 하지 않은 좀 대쪽 같은 성격이었었대요. 내가 좀 힘들면 타협도 하고 돈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자존심이 너무나 강했던 여자인 걸 알아서 돈도 좀 많이 빌려주고 했었었는데 까미유는 다 모든 걸 거부했죠. 근데 로댕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미유를 찾아왔는데 바로 이 작품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로댕, 잡는 까미유, 그리고 이 남자를 데려가는 늙은 여자 로즈베르. 그래서 이제 로댕이 당신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추억을 이렇게 추하게 표현을 하니 난 이제 두 번 다시 널 보지 않을 거다.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폄하하냐. 분노에 쌓여서 떠나요. 근데 사실 까미유는 좀 억울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보기엔 로댕으로 보이고 로즈베레, 까미유 클로델로 보이지만 사실 이거는 셋 다 자신의 모습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선택에 있을 때 그것을 수동적으로 잡고 싶은 마음 또 능동적으로 이끌고 싶은 마음 때로는 가고 싶지만은 내가 능동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꺼려져서 누군가 끌어줬으면 좋겠는 것 인간에게는 다 이것들이 있잖아요. 비단 그 셋의 사랑이고 자신의 사랑을 폄하했고 자기를 버린 로댕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도 어떤 인간의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이때 로댕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까미유지 클로델이 이제는 거의 반 미치광이가 되고 이건 영화 속의 장면인데 반 미치광이가 돼요. 돈도 없고 뭐 막 물이 새고 이상한 집에 살면서 자기 조각 작품 막 끝없이 부시기도 해요. 안타깝죠. 이게 작품이 있었으면 정말 천재적이었을 텐데 근데 그 프리다 칼로에게 동생이 있었듯 까미유에게도 사랑하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시적인 어떤 언어적인 것 이것이 좀 뛰어나서 누나의 어떤 예술적인 것도 인정을 해줬지만 또 정치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좀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누나가 로댕과 헤어지고 나서 너무 미치광이처럼 사니까 이끌어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만 힘들어하고 조각을 해라. 내가 전시를 열어줄게. 너는 훌륭한 재능이 있고 너는 누구보다 성공할 수 있는 조각가야 라고 해서 전시를 열어줬는데 약간 이제 미쳐가는 까미유니까 막 환각에 시달리기도 하고 로댕이 날 죽이려고 해 라고까지 한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까미유가 어떤 작업을 했었어도 모든 평론가와 모든 미술계에서는 로댕의 그것이라는 로댕의 그늘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온전히 까미유인 나로서 인정받고 싶은데 계속해서 로댕의 어떤 그늘이 따라다니니까 이 여자가 너무 미치는 거죠. 근데 전시회를 열었는데
이제 막 화장도 되게 진하게 하고 오고, 이 장면이 이제 바로 그 자기 전시 오프닝 파티 때 한 건데, 되게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동생도 외면하고 이제 가요. 지친 거죠, 누나에게. 줄리엣 비노시도 까미유 클로델 그 영화가 2개 정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이런 영화를 찍었어요. 네. 그러다가 정신병원에 엄마가 가두고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은 조각만 하게 해주면 괜찮다, 퇴원을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도 엄마는 절대 퇴원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남동생은 까미유를 꺼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비참하게 죽어요. 가족도 없고, 그냥 공동 그 묘장이라 해야 되죠? 거기에 묻혔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비운의 천재적인 여성 작가. 까미유 클로델은 정말 눈물이 많이 나요, 이 영화를 보면. 그래도 프리다 칼로는 마지막에 자기 전시회도 열었고, 사랑하는 디에고의 품에서 죽긴 했지만, 까미유는 정말 처참하게 버려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정말 그 말년에는 너무너무 비참하게 죽은, 그렇지만 어쩌면 로댕보다 더 조각이 훌륭한 그런 여성 작가라고 보면 돼요. 또 하나 자코메티라는 그 조각가가 있는데, 이분 역시도 로댕의 그 화실에서 일하는 같이 이렇게 조각을 하는 제자 아닌 제자 수련생이었는데,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로댕이 잡았대요. 가지 말라고 했더니 자코메티가 거목 밑에서는 절대 나무는 자랄 수 없다 해서 뛰쳐나왔는데, 까미유처럼 로댕의 그늘에 가려졌지만 그래도 자코메티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건 벤락스테이션이라고, 이거 굉장히 저렴한 와인인데 친환경 와인이에요. 이거에 아보카도, 토마토, 슈림프 샐러드를 가지고 왔어요. 약간 비건 느낌으로. 환경을 해치지 않고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낸 와인과 비건,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이런 음식들은 자기를 지키고 주변을 해치지 않는, 그러려고 노력했었던 그녀들의 삶과 대입해서 가지고 온 영화는 바비예요. 페미니즘적인 시선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녀들의 작품을 페미니즘 시선으로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나를 안고 살아가고 이런 나를 사회가 받아주고 존중해줬을 때 아마 까미유 클로델처럼은 그렇게 극도의 슬픔은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비 영화를 보시면서 와인을 드시면서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또 내가 애토록 사랑했던 그것, 상실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주변을 해치지 않고 환경을 지키면서 만들어낸 와인처럼 내가 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나의 꿈, 나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을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동체의 태도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확장된 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타자에 대한 저는 이해인 것 같아요. 궁극에 우리가 미술을 보고 철학책을 보고 소설책을 보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이해, 내가 맞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보다는 그 모두가 공존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회로의 가능성. 근데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분열이 많이 없고 내가 나를 보듬어주고 내가 내 주변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넘칠 때의 환경, 동물, 타인에 대한 이해들이 좀 확장된 시선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고흐의 구두라는 그림이고 샤르트르예요. 살짝 이제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회화는 과연 그림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하이데거에 의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그려왔던 많은 그 유명한 화가들에서도 그렇고 단지 재현의 목적이 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 메시지는 소외된 사람들 혹은 버려진 사람들을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될 수가 있는데 하이데거가 진료화 형식을 얘기해요. 이거는 고대 플라톤의 이제 개념에 입각한 건데 형식은 변하지 않아요. 가위라는 것, 자를 수 있는 것, 쓰임새죠. 근데 이제 진료는 이거는 뭐 아이들을 할 수 종류인 거죠. 뭐 아이들 가위,
미용 가위, 주방 가위. 하지만 얘네들은 무언가를 자른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 라고 했었던 게 그 고대 그리스 때부터 이어져 왔던 사상이었었어요. 그런데 하이데거는 실존주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엄마는 정형화된 시선이에요. 이게 바로 엄마는 엄마의 욕망을 내보여서는 안 되고 내가 힘들 때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 엄마는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좀 참아야 하고 아무튼 이런 모든 엄마라는 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엄마의 다양성은 있겠죠. 조금 더 말이 많은 엄마, 조금 더 조용한 엄마, 요리를 잘하는 엄마, 재밌는 엄마, 얌전한 엄마. 하지만 엄마라는 자체는 절대 변하면 안 돼. 이런 사상인데 샤르트는 과연 그럴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전 주제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조금 어렵지만 어떤 거냐면 이 와인잔은 와인이 있어야만 쓰임새가 가능해요. 이 샴페인잔은 샴페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 보르도 와인잔은 보르도라는 와인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물론 이걸 여기에 먹어도 되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진 않지만 아무튼 사물이라는 것은 전 주제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한다. 그게 우리 삶이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성인 거예요. 와인잔 단독으로 존재하고 너는 이래야만 해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와인잔은 와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그래서 고흐의 어떤 구두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농부의 그 구두를 그렸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영역의 장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구두는 거친 바람이 부는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이 있고 구두 가죽 위에는 대지의 습기와 풍요함이 깃들여 있다. 구두창 아래는 해절물역 들길의 고독이 점여들어 있고 이 구두라는 도구 가운데는 대지의 소리 없는 부름이 또 대지의 조용한 선물인 곡식의 부름이 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구두가 아니라 이 농부의 구두에는 퇴근 후에 가는 고독감 그리고 매일매일 일하는 성실함 그리고 농부의 구두이기 때문에 곡식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이 주는 어떤 위대한 섭리, 대지, 그리고 바람 이런 것들이 다 느껴지면서 구두는 그냥 구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인은 그냥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결혼정보회사에서처럼 몇 급 나눠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카락에서 느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고독이 됐건 바람이 됐건 인간 자체를 그렇게 바라보자. 모든 거에 관계에 있어서. 근데 저는 이게 마치 시와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사물을 사물로서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지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성 속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봤을 때 신문 기사 한 줄로 보거나 누가 죽었대라고 하면 감정이 오지 않지만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의 죽음에서는 우리가 애도를 하고 슬픔이 아주 극적으로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실존이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사람에 대해서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폭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지배하려고 그러고 누군가의 죽음 따위는 어떤 누군가의 돈과 명예와 어떤 권력에 의해서도 무참하게 짓밟혀도 되는 그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설야라는 젊은 시인이에요. 마치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었던 그 대지의 풍요로움, 고독, 바람이 느껴지는 구두처럼 이 물고기 여자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읽어보면 화면 속 여자는 알몸으로 커다란 은쟁반 위에 물고기 흰 살점들과 함께 누워 있었다. 양복 입은 백인 남자들은 글라스를 들고 지나가고 실비 횟집 수족관 안의 물고기들을 언제 봐도 눈을 느리게 꿈뻑거린다. 저 느린 속도로 보이는 것을 모두 믿는 눈. 몇 분 후 화합을 위한 식탁 위에 그 느려 터진 눈을한 물고기. 살점이 다 잘려나가고 앙상한 가시. 머리만 남아 죽지 않고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한 남자가 피우던 담배를 물고기 입에 물리자 연기가 났다. 싱싱한데 어서들 먹자고. 또 다른 남자가 상추로 물고기 머리를 엎어버리고 살점을 타마자 모두들 젓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상추 밑에 물고기 눈동자 꿈뻑이는 소리.
얇은 눈꺼풀 상추 잎에 쓸리는 소리. 나는 들었을까? 그 쟁반 위의 여자. 반짝이는 샹틀리에 따가운 불빛 아래 은빛 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먹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회의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가지고 끔뻑이고 눈 어떤 여자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이런 관계성 속에 있으면 좀 모든 것들이 좀 진지하게 보이기도 하고 사력 있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분 중에 하나가 구본주 작가님이신데 이분이 지금 제주도의 아라리오 동문 모텔에 이분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서 보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인간은 뱃속부터 세계관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나는 이 명제 속에서 내가 속한 현실을 보다 깊숙이, 폭넓게 인식하는 과정을 겪으며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내 작업의 목표는 인간성 해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6월10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구본주 작가님도 이제 홍대 재학 시절이었었는데 내가 시위 현장에도 참여를 하셨었고 내가 시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조각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로댕의 작업에서 영향을 받았대요. 그 조각을 너무나 리얼리티하게 하면 주변에 동료들이 죽고 친구들이 죽잖아요. 저는 이 현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때의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지만 어제 함께했던 내 동료, 내 선배, 내 후배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고 경찰에서 죽었을 때 과연 예술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죽음이 난무하는 그 난장판 속에서 예술이 다 무슨 의미가 있고 학업이 다 무슨 의미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 구본주 작가님은 로댕의 그것처럼 어쩌면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각에 심취하고 조각을 잘 만들어냈을 때 조각에 있어서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얘기를 하고 싶으셨을 것 같아서 조각을 조금 더 집중을 하셨었대요. 처음엔 농민들, 농부들에게 조금 집중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주변부로 물러난 사람들. 아까 일부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바타위의 비정형, 그러니까 주변부로 물러난 그것들을 조각으로 미술이라는 어떤 그 주류 사회로 이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뭐 가보농민 전쟁, 노동자의 깃발은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혁명은 단호한 것이다 이렇게 작품들을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조각 작품 이제 이 배대리 요때부터 조금 전환이 돼요. 농민에서부터 대리죠. 대상을 받기도 했지만 저는 구본주 작가님 작품 보면서 응답하라의 성동일 씨가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가장이긴 하지만 사회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뭐 이렇게 부장, 사장, 회장이 아니라 그 대리로서의 삶.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고되게 살아가는 그 당시에 우리의 아버지들의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을 했고 이것 또한 역시 비정형이죠. 어떤 그 왕이나 대통령의 군상을 만들어서 학교에 상징적으로 기념비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각이 아니라 소외되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냥 우리 일상에 있는 사람들을 조각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박이소 작가님이 얘기했던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 내부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듭니다. 꼭 역사를 되새겨보자거나 현실 변혁의 의지에 빗대어 이야기하기보다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 그러한 것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작가님은 손에 대해서 좀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손이라는 게 사유 생각하는 거하고 가장 잘 연결되어 있고 우리도 히틀러의 어떤 그 손동작들 있잖아요. 그래서 손을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고 실제로 작품을 보면 일반 인체가 아니라 되게 과장되고 만화와 같은 그런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만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악성, 그러니까 풍자, 현실적인 비판을 그냥 이렇게 무겁게 비판하기보다도 좀 조롱하는 풍자로서 표현도 했고 또 두 번째는 만화가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대량 생산이 되고 대중매체에 대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왔고 실제로 구본주 작가님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발현되고 인쇄업이 발생되면서 미디어가 나오고 신문이나 포스터 형식으로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만화적인 형식을 조각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본주 작가님 작품 보고 또 논문을 읽으면서
논문을 읽으면서 울었던 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작업 지금 제주도에 있는데 이 작업을 보고 좀 슬퍼서 울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지금까지 나는 내가 만들어냈던 샐러리맨 아버지들이 별이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는 별. 그들은 충분히 하늘의 별이 될 자격이 있어. 얼마나 열심히 하루하루를 마음 졸여가며 가족을 위해 뛰고 있니? 그들은 이 사회가 얼마나 벅찰까? 혼자 살아가기도 힘들고 겁나는 이 세상에서 가족의 가장이란 이름으로 겨우겨우 지탱해가면서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는 그들. 이제 그들을 하늘로 올려보내주는 거야. 그들은 은하수처럼 하늘의 별무리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인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를 제자들이 다 합심해서 다 떠서 하늘로 올려준 거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나 사회에서 뭐 그렇게 두각이 되거나 주류가 되지 않고 그냥 주변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들을 별로 만들어주는 이 따스한 마음, 또 이거를 조각으로 만들었던 작가님의 작품이 결국 타자를 향한, 타인을 향한 이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작업을 가지고 왔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가가 있었어요. 이분 영화도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나치의 전범. 그러니까 밑에서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재판을 받는 과정이에요. 여기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 철학가가 아까 그 고후 얘기했었던 샤르트르의 애인이기도 합니다. 재판 현장을 실제로 이제 보러 가요. 근데 이제 이 한나 아렌트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많은 유태인들을 정말 아주 극악무도하게 죽였잖아요. 악마일 것이다. 굉장히 악랄할 것이고 동정심이나 인간성이라고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고 재판장에 갑니다. 근데 그녀는 여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데 무지의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판을 하는데 너무 열심히 성실하게 한 거예요. 시킨 대로 집행을 했을 뿐인 거예요. 성실한 아버지였고 어쩌면 그 구본주 작가님의 그 샐러리맨 중에 하나였었던,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는 아버지였고 자기는 위에서 시킨 걸 열심히 했었던 건데 다만 그 시킨 것이 유태인 학살이었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는 여기에서 악한 거는 악해서 악한 것이 아니라 무지가 악할 수 있구나. 생각하지 않고 사유가 결여된, 그래서 파생되는 악이 이런 비극을 만들구나 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글을 썼고, 이거는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작가들을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제 젊은 층의 사람들이어서 아까 이설야 작가님도 그렇고 이제는 화민지 작가님 젊은 30대의 작가인데 이분 역시도 작업을 시작했던 게 대량 살처분된 돼지들이 이제 살처분된 그 사건을 보고 붓을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대사회의 가장 그 대표적인 홀로코스트는 결국은 거대한 도축 시스템의 어떤 살처분된, 버려지는,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런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그리고 사물에 대한 아까 하이데거가 이야기했던 유용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배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싸고 맛있는 돼지고기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은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이 신념이, 그래서 동물과 우리의 유용성, 전 주제적인 사고방식에 결여되고 어떤 관계성이 결여되고 인간과 동물을 그 구분짓는 그것이 이런 대량 학살 그리고 대량 살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계를 지우고 주름을 만드는 작업을 한 작가예요. 그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던 옥자도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많이 비건도 그렇고 동물 인권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 주제적인 사고방식에 결여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없고 우리가 그것을 쉽게 지배할 수 있고, 그래서 주류 사회에서만, 서구 사회에서만 얘기했던 그것이 옳다라고만 권력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그 차별에 대한 정당화되어 있는 그 정형성의 사고방식이 있다면
무참히 죽어나가는 돼지 따위는 별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냥 다만 싸고 맛있게 먹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작업을 한 젊은 작가 하민지 작가님의 작품을 가지고 오면서 네, 오늘 수업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브레드 앤 버터라는 와인이고 호밀빵이에요. 그래서 빵 가장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어쩌면 박이소 작가님이 이야기했던 정직성이라는 그 아주 기본적인 윤리성, 이 더러운 세상에서 그거를 잡고 살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은 쉽게 나는 다른 사람 이해해, 존중해 라고 하지만 그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빵과 브레드 앤 버터는 실제로 되게 맛있어요. 저도 먹고 놀랐는데 맛있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버터 경계 없이 확고하지 않고 하민지 작가님이 어떤 주름으로서 경계를 해체했던 그것처럼 좀 부드럽게 그래서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경계를 좀 지움으로써 조금 더 융화될 수 있는 삶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걸 가지고 왔고요. 영화는 이제 나다니엘 브레이크, 영국 뉴캐슬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제 그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래서 어떤 이 연금을 받거나 나라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사람의 이 절차와 이 복잡함,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초라해지는 그것들을 담은 영화니까 타인에 대한 삶, 사회 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이 나다니엘 브레이크와 이걸 한번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